자, 그래서 지금 전 시간까지는 기초정보 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 입력이 나왔었고요. 회계 2급 기준이 아니라 회계 1급 기준으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기초정보 입력이라는 항목으로 점수가 무려 실기에서 10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력해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느꼈다면,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 초기월이라든지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조금 전에 재무제표 입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점짜리 2개, 4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70점 중에서 10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하면서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면 그럼 10점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로 문제를 만약에 회사에서도 또 문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은 업무가 진행이 되게 될 여기 전표 입력 이해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지금 먼저 배우시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회계 2급하고 걔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지난번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설명해 드렸던 여기 회계 1급에서의 하이라이트죠. 즉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예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갖다가 입력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적격 증빙이라는 용어로도 써요. 적격 증빙 또는 법정 증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나중에 할 것이긴 하지만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설명만 들어 놓으시면 되고, 즉 회사에서 적격 증빙, 법정 증빙, 얘네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입력할 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증빙 서류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많이 들어봤던 세금 계산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금 계산서라든지, 두 번째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 세금자가 빠져 있어요. 이런 계산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도 지금 신용카드 사용하고 영수증 받죠? 걔를 우리가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영수증이 이렇게 써져 있죠. 얘는 명칭의 이름이에요. 그냥 여기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했다 해서 매출 전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현금 영수증들 많이 다뤄보셨죠? 이런 네 가지 증빙 서류를 우리는 부가세법에서 적격 증빙, 법정 증빙 이런 용어로 부를 거예요.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럼 얘네들을 받았을 때는 다 어디에서 입력해야 된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지 다른 데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은 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네 가지 전표 이외 다른 증빙 서류들은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전표 입력에 할 때 여기 적격 증빙, 법정 증빙 아닌 영수증들이 증빙 서류들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격 증빙, 법정 증빙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고 계셔야 돼요. 뭐 암기할 것도 없이 보는 즉시 암기가 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격 증빙, 법정 증빙 그러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자, 됐어요. 자, 교재 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따가 읽어보셔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한번 뭐뭐가 있나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실제로 회계상의 거래를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 월, 일, 번호, 구분, 그 다음에 계정, 243페이지에 계정 과목, 코드, 그 다음에 거래처명, 적요, 금액, 대차 차액,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전표 삭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미리 하나 주의사항이라보다 알고 가야 될 사항이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회계 원리 배우시면서 제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회계는 전표 회계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잠깐 있었을 거예요.
전표 회계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 입금 전표, 그다음에 두 번째 출금 전표 기억나요? 세 번째 대체 전표, 네 번째 매출장, 매출 전표라고 해야 되겠죠? 매출 전표, 다섯 번째로는 매입 전표. 이렇게 옛날에는 5가지를 전표를 사용해가지고서 우리가 전표 회계 그러면은 총 5가지 종류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우리는 오전표제라고 불렀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전표제라고 불렀는데 지금 우리 회계에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것은 여기서 매출 전표하고 매입 전표는 빼고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치 전표만 사용하는 3전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죠. 물류가 발달하면서 매출 전표와 매입 전표는 주로 물류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이제 맡게 됐고, 우리 회계에서는 그 중에서 요 3가지만 지금 여기 회계전표 사용할 때 입력하게끔 해 놓았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입금전표는 무조건 현금이 입금됐다는 뜻이죠. 그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얘는 전표 자체가 빨강색이에요. 그 차변인 벌써 뭐가 되어 있다고요? 차변에는 벌써 이 입금전표를 사용하는 순간 여기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또 차변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출금전표는요. 출금전표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얘는 말 그대로 출금이니까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현금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편 기정만 쓰면 된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대체전표는 검정색이에요. 전표 자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얘는 차변, 대변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기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전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입금 전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금 전표를 사용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알아서 생성이 돼요. 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가지 전표를 사용할 때 얘를 갖다가 코드 번호를 갖다가 구분 코드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구분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 코드는 우리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나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 코드 1번은 여러분들이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코드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번은 입금 전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체 전표를 입력할 때에는 얘는 엑셀 베이스로 작성되어 있어서 한 칸에 2줄을 입력하기가 힘들어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차변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으로 썼을 때 차변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구분 코드 3번을 입력하시게 되면 차변에 기록할 수가 있게 되고요. 4번을 입력하시게 되면 대변에 입력이 가능하다고 나올 거예요. 얘도 밑에 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고 외우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차변은 차변인데 똑같이 5번도 있어요. 5번은 결산할 때 쓰는 차변이라 그래서 결차라고 써 있어요. 결차라는 뜻은 결산할 때 차변이라는 것이고 결산은 며칠 날짜를 의미합니까? 12월 31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결차, 결대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결대도 있는데 결대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날 분기할 때 사용하는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항목들이라고 알려드리는 거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걸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44페이지에
다섯 가지 거래가 여기 전표들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여기 연도수가 나와 있어요. 연도수는 우리 회계기간이 위에 벌써부터 여기 위에 법인 13기에서 회계기간 정해져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전표는 전년도, 내년도 거 입력 지금 현재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올해 것만 입력이 되는 거니까 여기 연도수는 선택할 필요가 별도로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월 구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브렉다운 형식으로 해서 1월달부터 12월달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이 키인해서 그냥 등록해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문제가 1월달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 입력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1월달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날짜 입력하려고 제가 일자를 2일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여기 위에 날짜를 고정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일자는 입력 때는 모든 전표는 다 2일자만 입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2일자로 등록을 안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지는 기능이 있다 했었죠? 얘를 클릭하고 그냥 지워버리고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날짜를 입력하면서 전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실무적으로 여러분의 그 책상 위에 회사에서 업무를 본다면 증빙 서류들이 날짜대로 가지런히 차곡차곡 그렇게 와 있을까요? 막 섞여 있을까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편의상 날짜는 비워놓고 여러분이 날짜를 여기다가 입력하면서 영수증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죠. 날짜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도 얘는 나갔다 들어오면 날짜별로 자동 소트된다 그랬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실무 업무도 그러하고 또 우리 회계 처리할 때도 지금 날짜가 계속 바뀌는데 날짜를 하나로 여기 써놓고 하기가 그것보다는 날짜 입력하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날짜를 어느 경우에 이게 확정을 시켜놓고 하느냐 하면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월 말이 되면 매달 월말마다 결산이라는 걸 해요. 그럼 매달 말에 들어가는 전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날짜를 1월 31일 정해놓고 그 전표를 입력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편하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큰 효용성은 여러분이 지금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자료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장부도 결산서도 재무제표도 바로바로 다 작성이 돼요. 되게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걸러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 아주 정확하게 신중하게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차변회합계 금액과 대변회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근데 입력하는데 그 숫자가 틀리면 빨간색으로 여기 대차 차액의 금액이 탁 떠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입력했구나 이렇게 알고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정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 정신없어. 특히나 결산할 때는 바쁘니까 담당자들이 분명히 빨간색이 이렇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터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오게 될까요? 화장실 갔다 오게 되겠죠. 뭐 뻔한 얘기인데 뭐 실수하지 말라고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개무시 한번 당하겠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정확하게 입력하는 습관 들이시려고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월 입력이 다 끝나면 교재에 입력된 자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현금과 관련돼서 현금 잔액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잔액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입력을 정확하게 잘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제가 입력하는 거 설명 들으시면서 잘 먼저 입력하는 방법 익히시고요. 본격적인 것은 다음번에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거래 한번 볼게요. 자, 경영과 회계의 기준 거래 내역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날짜는 1월 2일.
여기 엔터를 띵 치고 2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9분 본사 창고에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동부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4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출금 거래라는 거 알겠죠? 현금이 다 출금됐으니까 코드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이 외우지 않더라도 요 밑에 구분 입력할 때 커서 있는 화면에 그 메시지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지 창에 보시게 되면 출금, 입금, 차변, 대변 다 설명 나와 있죠. 그러니 굳이 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출금 전표라는 걸 알게 됐으면 1번 출금 전표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현금은 입력돼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을 제외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 보험 가입했잖아요.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우리 F2 누르시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이 다 뜨죠. 그래서 여기 보험료 조정을 갖다 조회하게 되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 회계 1급에서는요 반드시 500번대 공장에서의 보험료인지 800번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회계 1급에서는. 근데 여기는 어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본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사일 때는 800번대니까 판관비로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연습할 거예요. 비용 문제가 나오면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많으니까 600번, 700번은 사용한다 안 한다. 600번하고 700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클릭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거는. 보험료 선택하시고요. 이 또 비용 계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비용 계정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죠. 만약에 자산 계정으로 하라 그랬다면 뭐 선택해 줘야 돼요? 그때는 선급비용 그걸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자산처리법이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적요란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교재에서 적요란 뭐 기록되고 나오는 거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적요란 손 된다 안 된다? 손 대지 마세요. 자,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5만 원. 플러스 치면은 공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띵 치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대변에다가는 계정 입력한 적이 없는데 대변에 벌써 현금으로 떠 있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출금 전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입력된 거 위에서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전표는 요 밑에 생성이 돼요. 이렇게 날짜하고 같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전표 현재 라인이 인쇄 아니면 밑에 선택 인쇄가 됐든 간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회사에서 전표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보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증빙서류 출력된 종이 뒷장에다가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담당자 사인하고 위에다 이제 결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상급자가 회계 처리된 거 보고선 또 사인해 주겠죠. 잘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못 했으면 화장실 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전표를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회계 처리된 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821번에 계정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험료하고 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판은 무슨 뜻일까? 알겠죠? 즉 얘는 계정 코드 번호로 800번대 보험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계 코드 여기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코드 번호로 800번대, 500번대 선택해 주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 시험 볼 때 여기 글씨로 써야 한다면 얘가 판관비인지 즉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가로에 놓고 판관비인지 또는 만약에 공장에서 보험료를 낸 것이라면 보험료하고 가로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J라고 쓰면 얘는 코드 번호가 500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기로 필기로 쓸 때는 500번, 800번을 가로해 놓고 판관비, 제조경비 이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럼 첫 번째 분계는 한번 해봤죠? 출금 전표가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 건지도 알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 아직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요 번호라는 거예요.
얘 번호는 지금 2일 날짜죠. 날짜는 2일인데 2일날 첫 번째 전표라는 증빙번호예요. 증빙번호. 증빙번호는 자동 부여돼요. 자동 부여되므로 여러분들이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요. 교재하고 틀려도 돼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입력 잘못해가지고 얘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일렬 번호가 걔부터 다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다음 번호부터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증빙번호는 손댈 필요 없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전표 입력하면 된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날짜는 그 날짜에 날짜 한 번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그 날짜는 계속 이어져요. 뭐 날짜 다음 칸 넘어갔다고 해서 날짜를 계속 똑같은 걸 입력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전표 번호마다예요. 전표 번호마다 그 날짜 입력,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날짜는 한 번만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서 이제 하시다 보면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날짜는 똑같이 또 2일이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전표 번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일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포인트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 당좌 차월 한도 2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체결하고 그러면 200만 원 그 당좌 차월 계약한 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얘는 2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거 없겠죠. 왜? 얘는 지금 계약이잖아. 그다음에 현금 40만 원을 당좌예금에 입금했대요. 그럼 얘는 우리 그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입금전표 써야 되겠어요? 출금전표 써야겠어요? 그럼 2번 쓰고 현금은 나갔는데 뭐는 증가했어요? 당좌예금은 증가했죠? 예금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좌예금 규정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당좌예금 이렇게 써가지고 금액은 또 얼마? 4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붕괴된 거 보시면 얘도 출금거래 대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차변에 당좌예금 써주신 거 나와 있죠. 이해되셨어요? 여기 두 번째 거 증빙서류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전표 번호가 1번, 2번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그럼 세 번째 그 분기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또 2일 거래네요. 2일 거래 입력하시고 영동의 외상 매입금 중 130만 원은 거래처 당산 상사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기합수표 지급에 따르면 자기합수표는 우리 현금이죠. 그럼 얘도 출금이겠네요. 이해돼요? 그럼 얘도 출금전표 누르시고 돈 왜 썼어요?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외상매입금 계정 조회하시고요. 그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외상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 반드시 알아야겠죠.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받았대요? 영동 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F2 눌러서 영동에 우리 외상매입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130만 원이라 그랬죠.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필기로 배울 때는 거래처를 거의 좀 무시하고서 그냥 입력하고 차변 대변 기록만 했었죠. 지금 이게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얘 빠뜨리면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우리 거래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 거래처 받은 외상매입금을 갚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는 개정 과목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채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채권에는 무슨 채권이 있었어요?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었나요? 외상, 매출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지 거래처 알아야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되죠. 매출 채권 얘 말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받으러 옴도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채권 중에 또 채권이 있었죠. 기타 채권이 있었죠. 기타 채권에는 뭐뭐 있었나요? 미수금 또 선급금도 계약금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지 계산 거래처를 확인하기가 빠르겠죠. 그다음에 기타 채권에 깍두기 하나 있었는데 단기대여금도 어차피 누구한테 돈 빌려든지 알아야지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채권 계정에서 외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이런 계정들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채권도 그럴진데 채무는 어때요? 채무도 당연히 우리가 돈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그거 거래처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그걸 매입 채무라고 그래요. 매입 채무 규정에는 뭐뭐 있었죠? 외상, 매입금, 또 이번에는 지급업이죠. 지급업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될 거고요. 또 무슨 채무도 있었어요? 기타 채무도 있었죠. 기타 채무에는 뭐뭐 있었나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그렇지 선수금, 깍두기. 단기대여금에 반대되는 거 단기 차입금도 당연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금융기관 거래처를 갖다가 입력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금융기관 거래처인 경우는 계정이 당좌 예금 계정이라든지 보통 예금 계정이라든지 정기 예금 계정이라든지 이러한 예금들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당좌 예금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지만 보통 예금 계정은 각 회사들마다 그 보통 예금 통장 개설이 하나만 돼 있을까요? 여러 개 돼 있을까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어떤 통장인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는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AT 자격시험에서는 반드시 내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고, 자, 회사에서는 당연히 입력해 줘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 가지급금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직원들이 출장 가게 되면 출장 갈 때 회사의 직원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지급금 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머리가 좋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가지급금에 반대되는 거, 가수금은 근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들어왔는지 꼭 써놔야 돼요. 가수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보실 때 또 실무에서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 여기 계정들 제가 써놨죠? 크게는 채권 계정, 그 다음에 채무 계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 여기 거래처 어디였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거래처 입력하시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으면, 즉 채권 계정이나 채무 계정 거래처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래처 입력 안 해야 되는데 입력한 것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 뭐라고 얘기 안 했어. 그렇게 하던 계정이 있고, 자, 하나 반대. 지금 제가 거래처 입력하는 것은 채권 계정하고 채무 계정이라고 그랬었죠. 얘네들은 꼭 입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계정 중에서 수익 계정 있죠, 비용 계정 있죠. 여기다가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계정들이 구분되어 있다면 이런 거 제가 한마디만 해줘도 금방 알아들으시죠. 근데 아직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가 구분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외상매입금 거래에다가 거래처 영동 어디 회사에 외상매입금 갚았는지 제가 이게 거래처 입력해 준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월 2일 네 번째 거래를 보시게 되면 충무상사에 150만원 6개월 대여 현금 지급했대죠. 그럼 날짜는 똑같이 2일 거래로 해주시고요. 충무상사에 그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대여했다면 얘도 출금이겠네요. 그죠? 그럼 돈 6개월 이내 상환할 거라면 계정 뭐라고 써줘야 돼요? 단기 대여금 바로 나왔죠? 돈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거래처 입력해줘야 되겠죠? 충무상사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래요?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거래가 딱 입력이 됐죠? 여기 거래번호가 지금 증빙서류대로 주르륵 2일 날짜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록되고 있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거 얘도 날짜는 2일 거래네요. 생산부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산부서면 본사가 아니라 어디겠어요? 공장이겠죠. 그럼 비용 문제가 나오면 얘는 500번대에서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 연습 같이 하는 거예요. 직원의 야근 식대 58,000원.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직원 식사. 매출거래처를 하려면 계정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복류생비? 거래처인데? 접대비. 그럼 매출거래처는 800번대의 접대비.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야근 식대는 복류생비. 얘는 500번대 복류생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출금연표이긴 한데 계정이 지금 2개 이상이 되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전표로 다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차변, 대변 나누어서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차변에 복류생비라고 했었죠. 복류생비에 보시면 500번대죠. 왜? 얘는 생산부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류생비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58,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기 제가 날짜 지금 입력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엔터 쳤죠. 한 거래에 날짜는 한 번만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그냥 엔터 치면 차변 또 나왔죠. 그럼 직원과 매출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접대비 해야 되는데 얘는 몇 번대? 800번대 접대비로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금액은 얼마? 32,000원.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 지금 얘는 현금으로 나왔다 그랬죠? 현금 계정 10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는 물론 출금 전표를 설명해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출금 전표를 치게 되면 복류생비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접대비 따로 그래서 전표를 출력하면 전표가 2장이 출력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같은 전표에다 한 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출금 전표로 되어 있어요? 대체 전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아요. 출금 전표다, 대체 전표다, 이거는 편의 기능이에요. 편의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냥 나는 차변, 대변으로 쓸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출금 전표, 대체 전표가 안 나오고, 대체 전표만 처리가 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뭐만 정확하게 처리하면 돼요? 밑에 있는 분계, 회계만 정확히 처리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차변, 대변, 순서가 어떤 게,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해든 간에, 차변 먼저 하고 싶으면 차변부터, 대변부터 하고 싶으면 대변부터, 차변, 대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근데 차이가 뭐냐면, 차변, 대변 금액이 1차 하면 그 전표는 마감이 돼요. 끝나버려. 그러면 전표가 다음번으로 생성된단 말이죠. 그건 연습하면서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출금 전표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봤죠. 분기의 내용 어렵지는 않죠. 이해되셨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한번 쭉 출금 전표만 해봤어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전표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 트렌드도 이렇게 전표를 갖다가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전표, 출금 전표를 하게 되면 계정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전표가 두 장이 출력되면 이제 영수증 나누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저기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차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FE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전표 번호들 아까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 번호 이어서 여기 연결시켜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고 일단 어떻게 한다? 그냥 지우고 다시 입력하는 연습으로 하시면 돼요. 교재에서도 이게 당연히 나와 있겠죠. 전표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진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재 읽어보시라고요. 자, 출금 전표는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2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 따라하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분계 내용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245페이지에 출금 거래가 입력된 화면에 보시게 되면 현금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금액 여러분 580만원 딱 똑같이 나와 있나 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입력 정확히 잘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죠.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차변 대변 이상 없는지 대차 차액 여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달치게 다 입력이 끝났으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 금액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지껏 어떻게 지내왔던 그건 상관없지만 지금부터 연습할 때에는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차근차근 다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입력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월 3일 거래에서 이번엔 필수 예제 1월 3일 거래를 쭉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월 3일 거래죠. 근데 여기 날짜가 다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기 날짜를 1월 3일로 고정시켜 놓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날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엔터만 치고 입력만 하면 되겠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1월 3일 첫 번째 거예요. 종로 직매장에서 당사 제품 외에 타사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행 수수료죠.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고 여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때문에 나오고 있냐면 이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수수료 수익이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800번대 여기 매출 계정이 얘기했지만 얘는 지금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해놓은 거라 합니다. 그럼 영업 외 코드 번호는 제가 900번대라 그랬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돈 현금으로 받았다면서요. 그럼 구분은 뭘로 입력해주면 되겠어요? 입금 전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F2를 눌러서 수수료 수익이죠. 얘는 수익 계정하면 900번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수수료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수수료 수익으로 금액 얼마?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계정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산 상사의 외상 매출금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입금 거래겠죠? 그럼 입금 거래면 2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받은 거잖아요. 외상 매출금 계정 조회하시고요. 거래처는 당산 상사에서 받은 거 표시해 주셔야겠죠. 금액은 70만원 이렇게. 회계 이론 배울 때는 여러분이 차변, 대변, 거래,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구분하면서 계속 입력했었는데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니까 계정 조회만 하게 되고 어떤 계정인지만 알면 금방금방 처리되죠. 글씨 안 써도 되니까. 그죠? 근데 계정을 모르면
이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지껏 뭐 배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 개념들 배우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80만 원을 보통예금 계정에서 인출했다면 현금은 증가했겠어요? 그 다음에 감소했겠어요? 증가했겠죠?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입금이 되겠죠? 현금은 증가했으니까 입금해놓고 어디서 돈 뺐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뺐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 조회하시고 금액은 80만원 인출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회계상의 거래가 회사에서 흔한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아직 흔한 일이겠죠? 돈 필요하면 빼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볼게요. 혹시 제가 말하는 거 빨라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원효상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회수했대요. 현금은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은 20만원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얘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합수표로 회수하고 그 다음에 동점이라는 뜻은 거래처라 그랬었죠. 거래처 당좌수표로 받았다면 우리 입장에서 다 뭐예요? 다 현금이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총 얼마를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입금된 거예요? 그럼 얘 다 입금전표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 외상매출금은 어디 거? 원효상의 거. 원효상의 거 금액 총 다 합쳐서 50만 원을 받은 거네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원효상에 따로 충무상사 따로. 그랬단 말이에요. 대신 때렸네. 그럼 여기 금액은 몰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입금 전표로 하게 되면 전표가 두 장으로 나눠지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차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외상매출금 50만 원은 맞고, 그죠? 외상매출금 원효상에서 얼마? 그 배분 아닌가요? 현금이 그렇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외상매출금 원효상에서 30만 원 이렇게 있고 또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이번에는 충무상사 거죠. 그럼 충무 해줘야 되겠다. 충무상사 걸로 2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다가 돈 현금으로 다 들어왔죠. 차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자기합수표가 됐던 당좌수표가 됐던 다 우리한테는 현금이니까 현금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확실히 은비씨가 이해해졌어. 아주 좋은 증상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다섯 번째 거래네요. 현금 100만원을 조은행에서 2021년 6월 30일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대요. 돈 빌렸다는 뜻이죠. 그럼 현금은 들어왔겠네요. 그러면 현금은 입금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은행에서 계정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단기 차입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차입금으로 해주시고 누구한테 빌렸어요? 이것도 누구한테 빌렸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갚죠. 조은행에서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6번 거래는 충무상사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 그랬어요. 이자가 현금으로 회수됐대네요. 그럼 얘도 입금된 거죠. 얼마가 현금으로 입금됐어요? 3만원인데 계정은 왜 입금됐어요? 이자였죠. 그럼 이자 수익 해가지고서 여기 그냥 엔터 치면은 카피 기능이 있다 했었죠. 그럼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지나갈 때 위에 있는 문자가 엔터 치면 카피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 지나갈 때는 화살표로 지나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한 번 더 그냥 스페이스바 지워서 지워버리든지. 자, 금액은 얼마 들어왔대요? 3만원 이렇게. 그럼 6가지 입금전표가 이런 것들을 입금전표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하셨겠죠? 네. 질문할 거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할 때
회계 원리에서 분기 연습들 많이 해보라 그랬었죠. 이걸 보면 그때 했던 것들 다 넣어줬죠 지금. 자, 다 입력하셨으면 거기 금액 933만 원 현금 잔액 한 달치 거 입력한 거 금액 맞았나요? 요거 그래서 정확히 맞추셨으면 여러분이 입력 하나대로 다 잘 하신 거예요. 되셨어요? 꼭 또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날짜가 1월 5일 거래죠. 총 7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는 대체 거래로서 차변, 대변 여러분이 구분해서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변, 대변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날짜는 제가 똑같이 여기 날짜 5일로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씩 또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인가요? 원효상의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됐대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부터 쓸게요. 차변에는 뭐가 증가했겠어요? 보통예금은 증가했겠죠. 보통예금 얼마가? 100만원 증가했을 거고. 그럼 얘 돈 왜 들어왔어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라면서요. 어느 거래처? 얘 매출 채권이니까 원효 거래처.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써줘야 되겠죠. 원효상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해당되는 문제는 끝났어요.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신림상의 외상매입금 30만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갚은 거죠. 그럼 차변에 뭐 써주면 될까? 외상매입금 어느 회사 거? 신림 상해 거 금액은 3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얘는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 금액 30만원 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 저기 계정 조회하면서 하시겠지만 지금 저는 계정 코드를 갖다가 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회 안하고 계정 코드만 계속 입력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되는 계정 코드는 꼭 암기해서 지금 시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낫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를 보시면 서울식당에서 원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재료 매입처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얘는 공장과 관련돼 있을까요? 본사와 관련돼 있을까요? 그러면 비용과 관련됐다면 이거 500번 500번 때 비용 써야겠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원재료 매입처 생산부장과 식사하고 식대 14만원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계정 차변에 뭐라고 써야겠어요? 오케이, 접대비 조회했더니 여러가지 몇 번 때예요? 500번 때. 여기 생산 원재료 매입처라 그랬으니까 원재료 매입처는 여기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500번 때 접대비 써주시고요. 금액은 14만원. 돈 결제를 뭘로 했대요? 그럼 돈 지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아직 돈 지급한 거 아니죠. 카드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우리가 거래되는 대상은 실질적인 거래처가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가 되죠. 그죠? 그럼 거래처는 미지급금 누구한테 지금 돈 지급해야 돼요? 나중에 서울 식당에다가 우리가 찾아가서 돈 또 지급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거래처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한카드 거래처 써주시고요. 근데 이런 일이 매달 바뀔까요? 매달 똑같을까요? 1년 후에는 바뀔까? 똑같아 항상. 회사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거래해갖고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처를 신용카드 카드 회사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거기 원재료 매입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생산부도 나와 있고 막 등등 하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계정 코드 번호를 선택하기 위한 팁을 준 거니까 그거 잘 체크를 해 두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해외 지점 개설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국외 출장 왕복료 2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죠. 이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빙고.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쓰시면 되죠. 근데 얘 500번일까요? 800번일까요? 사장님은 800번. 사장님은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번대에 여비 교통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지금 또 똑같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그럼 얘도 미지급금이기는 매한가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또 어디라고요? 신한카드 99600 셀시가 이렇게 치면 빠르겠죠? 또 조회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자료 입력하고 나서 그런 코드 번호 그대로 사용하시면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5일 거래 해볼까요? 다섯 번째 거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여기서 사무실이란 본사 사무실을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 사무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명칭이 주어질 거예요. 난방기 한 대 86만원 김포에서 구입했고요.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이런 문제를 볼 때 사무실에서 사용이라 했죠. 그럼 얘는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이면 어디서 들어봤던 용어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유형자산의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 그 다음에 영업용, 업무용 이런 말로 쓴다 그랬죠. 그럼 얘는 지금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는 뜻. 그럼 유형자산 중에서 냉난방기라면 우리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비품이라고 써야 되겠죠. 비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필요 없고 금액은 86만원. 엔터를 쳤더니 지금 이렇게 앞으로 우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요,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한 자료 입력할 때 팝업 창으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은 여기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입력하는 것은 별도로 입력하는 거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팝업 창 뜨면 어떻게 한다? ESC 눌러서 그냥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그럼 돈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김포라는 회사에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달아 놓으셔야겠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도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줄쳐놔야죠. 계정 못 써야겠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라면 지금 주식거래 얘기 나오고 있죠. 계정 못 쓰셔야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쓰셔야 되죠. 자, 금액은 주식 200주.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이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액면가액은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단기 매매 증권을 쓸 때는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200주 곱하기 4,200원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금액이 84만원 나오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해주시고요. 84만원 금액 써주시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은 지금 별도죠. 수수료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면 15,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 수수료 비용 여기 보세요. 수수료 비용 예전에는 계정만 알면 됐었는데 얘 지금 조회를 했더니 수수료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어떤 걸 사용해야 돼요? 984번. 수수료 비용은 지금 얘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영업 외 비용이 984번에 수수료 비용 얘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야지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15,000원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변에 그 돈은 당좌수표를 다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다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85만 5천 원이 이렇게 빠져나갔겠네요. 이해되세요? 너무 빨라요? 혜선씨 빨라요?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1시간 출연이 안 줄 거예요. 여기 실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교재에 잘 표시해 놓고 문제에서 그런 항목들을 갖다가 뭘 저기 봐서 팁을 여기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입력해 보시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조은은행에서 2024년 3월 31일 상환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차입했대요. 선이자 12만 원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200만 원 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갚아요, 얘? 1년 넘어가죠. 그럼 저는 이거 돈 빌리는 거니까 계정 뭐라고 써야겠어요? 장기 차입금 써야겠죠. 전 이번에는 차변부터 안 하고 대변부터 할래요. 대변부터 장기 차입금이라고 조회하셔서 은행은 어디 은행? 조은행이라 그랬죠. 자, 장기 차입금은 얼마예요? 200만 원 돼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선이자 얼마를 뺐대요? 12만 원. 그럼 얘는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근데 영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거 활용하는 거 잘 보세요. 전 주어진 문제에서 숫자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여기 12만 원 계산기 두들겨서 빼는 것보다 여기 차변에다가 이렇게 수수료 비용 지금 900번대죠? 900번대 12만 원을 이렇게 쓰면 얘가 아이고 차변이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죠. 차변을 이렇게 쓰게 되면 (12만 원) 다음번에 금액 저기 차변에다가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잖아요. 보통예금만 써주시게 되면 그 잔액 지가 알아서 딱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그 차액을 계산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굳이 계산기 이용하지 않고 이 금액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쓰는 게 편리하지 않겠냐는 거죠. 뭐 어차피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니까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차변, 대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딱 보시고서 금액 하나 정확한 것부터 자리 잡아놓고서는 빼나가도 되고 그건 차변, 대변 어떤 게 됐든 상관없어요. 분계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자료 다 입력한 다음에 거기 결과의 숫자가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지금 총 합계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현금잔에 이렇게 입력이 정확히 됐으면 여러분들이 입력 제대로 잘 한 것이 되겠죠.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설명해 드렸던 그 248페이지에 차변 대변에서 우리 대체전표 입력하는 거 끝났죠? 문제 그 설명 해설 분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바로 입력해 보기 시작하세요. 됐어요? 자, 다음 하나 빼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밑에다가 입력하셔도 돼요. 중간에 뭘 빼먹었는지는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자, 얘는 화면 이제 녹화 오늘 거 다 끝났으니까 일단 오늘 거래네. 지금 해야 될 거 파일을 정리시킬게요.